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더 귀하다. 부제는 아픔의 최전선에서 어느 소방관이 마주한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백경. 대한민국의 소방관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오래 구급차를 탔지만 현장의 아픔과 죽음에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평범한 인간이다.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구급차를 타며 마주한 삶과 죽음의 단상을 기록하고 있다. 구급차를 몰고 간 곳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 늙어서 죽은 사람의 집엔 잔잔한 비가, 어려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의 집엔 세찬 비가 내렸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함께 머무는 집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고, 홀로 죽은 사람의 집에선 소리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집안까지 비구름을 몰고 오기에 이르렀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상을 했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그걸 자살의 전조라고 여기며 불안에 떨었다. 일하는 동안은 내가 5만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렸다. 고속도로에서 구급 활동을 하다 차에 치이거나 정신질환자의 칼에 맞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유서를 썼다. 죽음을 준비하는 글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러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이었고 그 외엔 내려놓아도 좋은 것들이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녹슨 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콘크리트와 목재를 대충 얽어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이었다. 바닥부터 처마까지 위태롭게 쌓인 땔감이 집의 전면을 뒤덮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여성의 목소리로 화재 경보, 화재 경보, 화재 경보 하고 건조한 톤으로 되뇌는 소리가 들렸다. 좁은 마루 건너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몇 번인가 소리쳤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쪽방 문을 열었다. 뜨끈한 열기가 담긴 회색 연기가 훅 끼쳤다. 외벽과 구들장에 균열이 생겨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문지방 너머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이 온통 주름에 뒤덮여서 이목구비가 그 안에 파묻힌 인상이었다. 119예요. 소방서에서 왔어요. 귀가 어두운지 할머니는 답은 않고 멀뚱히 내 얼굴만 보았다. 목소리를 높이며 방구석에서 정신없이 울리고 있는 경보기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느릿느릿 방 안으로 들어가 경보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군불 떼서 그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커피 한 잔들씩 드시고 가셔요. 현장은 센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산골짜기였다. 관할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것이 염려되어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추운이 들어가시라 말해도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털신에 맨발을 구겨 넣으며 밖으로 나왔다. 더는 커피 마시란 얘기는 않았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다. 출동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소복한 눈길 위에 구급차가 지난 바퀴 자국 말고는 다른 흔적이 없었다.
그걸 보니 무엇 때문에 할머니가 이 먼 곳까지 떠나왔을까 궁금해졌다. 그리고 곧 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아마 할머니가 떠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떠나갔을 테니까.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언젠가 할머니도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곳을 떠날 것이다. 할머니는 뒤에서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눈길이라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갔다. 그 모습이 위로가 될지 아쉬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소방서로 귀소하는 길이었다. 무슨 출동을 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 걸 보면 별일 아니었을 것이다. 시간이 밤 11시쯤이었던 건 생각이 난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오르막길을 가는데 누가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덩치 좋은 남자였다. 구급대 짬밥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좋은 일은 아니리라 생각했다. 엉뚱하게 한 방송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나 우리는 늘 만나면 좋지 않은 친구였다. 만나지 않는 게 좋은 친구, 만날 일이 없어야 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붙잡아 세우는 남자는 어떤 불행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컸다. 갑자기 긴장이 되어 입안이 바싹 말랐다. 어묵 먹고 가세요. 남자가 말했다. 남자의 뒤편으로 붕어빵과 어묵을 파는 노점이 주황색 불을 밝히고 있었다. 노점 안쪽에는 남자의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사각 포장 용기 2개에 꼬치를 뺀 어묵을 가득 담았다. 종이봉투에는 파당금과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을 꼬리와 주둥이가 바깥으로 막 삐져나올 만큼 담았다. 매대 아래쪽에서 포도맛 음료수를 박스째로 꺼냈다. 이건 지나친 호의라고 생각했다. 생판 모르는 남이 주황색 옷에 119 마크를 등짝에 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베푸는 호의. 세상에 귀하지 않은 밥벌이가 없을 텐데 유독 귀한 밥벌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부부의 얼굴은 마냥 푸근했다. 길에 쓰러진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운이 좋았다. 병원 이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걸 우리 구급대가 우연히 발견했다. 미약하나마 호흡이 있었다. 손가락을 남자의 입에 집어넣어 기도를 막고 있던 틀니를 꺼냈다. 제세동기 패치를 붙였다. 압박을 해야 하나 10여 초쯤 고민하는 중에 다른 구급차가 나타났다. 남자는 정말 운이 좋았다. 다른 구급차 역시 귀소하는 중에 우리가 응급 환자를 발견했다는 걸 인지하고 현장에 합류한 것이었다. 남자의 나이는 53세, 목숨을 잃기엔 젊은 나이였다. 손발이 착착 맞았다.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도 순조로웠다. 병원 앞에서 장비를 정리한 뒤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좀 전에 환자를 인계받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회복됐나요? 아니요, 사망했어요. 병원 기록에 의하면 남자는 오래도록 심장병을 앓아서 재작년인가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속 여기저기가 망가진 상태였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핑계처럼 느껴졌다. 현장에서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압박을 시작하지 않고 망설인 게 떠올랐다.
당시엔 손발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급하게 합류한 대원들과 처음 합을 맞추는 현장이 그리 부드럽게 흘러갔을 리 없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 놓쳤기 때문에 남자가 목숨을 잃은 것 같았다.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늘이 돕는 상황이라는 느낌마저 들었는데 내가 죽였다. 나는 죄를 안고 산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내 손을 거쳐간 죽음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은 죄가 된다. 죽음은 혈관을 타고 흐른다. 그 결과로 스스로를 어떤 불길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나는 마주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움츠러든다. 나 때문에 기분 나쁜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내가 나라는 사실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나? 먹을 걸 양손 가득 챙겨 소방서로 돌아왔다. 웬 어묵이냐며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동료들이 반색을 했다. 밤이 깊었지만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어묵과 붕어빵을 마다하는 직원은 없었다. 나도 염치 없이 잘 먹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 남자가 살았을까? 생각하는 와중에도 목구멍으로 밤만 잘 넘기는 내가 우스웠다. 출동 중엔 종종 지령이 바뀌기도 한다. 경증이었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날 밤은 고속도로 출동이었는데 단순한 접촉사고만 발생하고 구조 상황은 없다고 지령이 내려와서 마음을 놓았다. 지령 바뀌었어. 2차 사고 났다는데?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무섭다. 맨몸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돌아가다가 사고 지점을 못 보고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거나 사고 직후에 겁에 질려 차 안에 있다가 겨우 마음을 먹고 문을 여는 순간 달려오는 차와 추돌하기도 한다. 그러면 예외 없이 죽었다. 이날도 지령이 바뀌는 걸 듣자마자 뒷머리가 쭈뼛쭈뼛 솟았다. 새카만 밤에 고속도로 2차 사고였다. 현장에는 사고 차량 2대와 몰려온 레카차들, 경찰차, 도로교통공단에서 통제를 위해 보낸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다. 차에 탔던 사람들은 2사람을 제외하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신해 있었다. 엄마와 딸이었다. 딸은 통증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다. 중학생 정도로 보였다. 2차 사고 났다는 분이 이 학생이에요? 묻자 여기저기서 그렇다고 답이 돌아왔다. 어쩌다 그랬어요? 걸어가다가요. 학생이 답했다. 어딜 걸어가요? 저쪽. 학생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바로 앞에 터널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고개를 쳐봤고 터널 안쪽에 난 좁은 갓길을 유령처럼 걷는 학생의 모습이 그려졌다. 다행히 달려오는 차 사이드미러에 스쳤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무릎에 부목을 대고 경추 보호대를 적용한 뒤 학생을 구급차로 옮겼다. 학생의 어머니도 보호자 겸 환자로서 함께 구급차를 탔다. 가끔 죽음이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 생물은 사람의 발 아래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 삶을 머리끝까지 삼켜버린다. 사거리에서 초록불만 보고 움직이는 차를 10톤 트럭이 받아버리고 먹기 좋게 자른 사과가 어린애의 기도를 틀어막고 예비용으로 사둔 5m짜리 멀티탭이 출입문 상단의 도어 클로저에 매달려 목을 매는 일에 쓰인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고도 3초쯤 뒤에 사방을 살피며 움직인다. 단단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입으로 가져가는 애들을 보기 싫어서 불어 다른 곳을 쳐다본다. 목을 맬만하다 싶은 물건들은 높은 수납장에 쳐넣거나 그냥 버려버린다. 그래도 마음을 다 놓을 수가 없다. 죽음은 내가 살아있는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보호색을 띠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생이 터널로 걸어가게 만든 것도 그런 죽음의 속성이었을 것이다. 죽음은 보통 이렇게 말을 건다. 답답하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걷지 그래. 터널 안에 무엇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또는 고속도로 위를 걷는다. 와, 너 지금 좀 멋져 보여. 자기 자신을 아주 평범하거나 지루하거나 심지어 어떤 영웅적인 것이라고 포장한다. 화자의 이름이 죽음이란 사실만 쏙 빼고 말한다. 한참 전에 있었던 다른 충돌이 떠올랐다. 5 식구가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그중 한 사람이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얼굴이 심하게 뭉개져서 처음엔 사망한 사람의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 최초 추정은 40대 남성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의 덩치 큰 중학생 아들이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이번에 사고가 난 학생은 목숨을 건진 게 천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다행이요? 학생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아차 싶었지만 늦었다. 이후로 다행이란 말은 나에게 구급찬의 금기어가 되었다. 벗겨지지 않고 까져서, 잘리지 않고 찢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속으로만 낸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건 당신의 삶이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안도하는 내 마음의 소리다. 나름 애틋함의 표현이다. 편의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단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르바이트생이 반색을 하며 환자가 있는 쪽을 가리켰다. 남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남자는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왔다. 담배 냄새와 지린내가 훅 풍겼다. 이것 좀 사줘요. 남자가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안 돼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전엔 사줬는데. 아프신 데는 없냐고요? 온몸이 아파요. 병원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르바이트생이 호소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대신 계산을 해서라도 매장에서 좀 데리고 나가달라는 눈치였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안 돼요. 전례를 만들어버리면 다른 구급대원들에게도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앞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 덕으로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은 것처럼. 일단 온몸이 아프다 했으니 기본적인 활력 징후는 측정해 보기로 했다. 모두 정상 범위였다. 집에 데려다줘요. 안 돼요.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보니 거의 울상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댁이 어디신데요? 남자는 편의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라고 답했다. 관할 내에서 유독 출동이 몰리는 곳 중 하나였다. 일단 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식 아파트의 맨 구석자리에 있는 남자의 집까지 갔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현관 앞 좁은 복도 끝 거실에 늙은 개 한 마리가 보였다. 집에는 살림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옷장도 침대도 식탁도 보이지 않았다. 공처럼 뭉친 개털과 개똥만 굴러다녔다.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를 들고 갔다면 분명 개도 남자를 반겼을 것이다. 그늘 아래 숨은 세상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누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구급차를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때는 지금과 달리 인간에 대한 경멸과 불신이 내 안에서 복리이자처럼 쌓이고 있었다. 밤낮 안 가리고 술만 퍼먹는 인간들은 인생을 왜 저리 낭비하나 싶었고, 제 가족에게 손찌검을 하는 쓰레기들은 도처에 널렸고, 살기 싫어 스스로 죽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서 거의 지겨워지던 참이었다. 오며 가며 만나는 경찰도 싫었다. 경찰은 아픈 것도 없는 주치자가 길 가다 넘어져서 가벼운 찰과상이 생긴 걸 두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목맴 자살 기도 건이라도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천장과 목을 잇는 줄을 끊어내는 건 대부분 구급대 몫이었다. 쓰러진 주치자가 다음 날 주검이 되어 발견되는 일을 몇 차례 겪고 소생 가능성이 있는 자살자를 먼저 현장에 도착한 우리가 구조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론 오해가 사라졌다. 그러나 당시엔 손 놓고 있는 경찰들이 너무 얄미웠다. 길거리에서 바지 아래로 제가 싼 똥을 흘리며 걷는 남자가 있었다. 노숙자였고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경찰은 우리에게 남자를 노숙자 쉼터로 이송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경찰차 더러워질까봐 구급차를 불렀다고 생각하니 열이 뻗쳤다. 남자의 온몸을 방수포로 둘둘 감고 바지 아래로 똥이 흐르는 걸 막기 위해 감염 방지용 덧신까지 신겼다. 그렇게 미라처럼 만들어서 구급차에 싣고 쉼터까지 달렸다. 쉼터에 도착하니 이번엔 쉼터 관리인이 남자를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였다. 그 남자는 시설을 찾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폐악을 부리는 진상 단골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온몸에 똥칠을 냈으니 더더욱 안 될 일이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경찰과 관리인은 남자를 쉼터 앞마당 수도가에서 깨끗이 씻겨 들여보내는 것으로 겨우 합의를 봤다. 소방관 분들은 이제 들어가 보세요. 경찰이 내게 말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무릎까지 제복을 걷어붙이고 물이 나오는 호스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벌거벗은 남자의 몸을 씻기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수돗가 구석에 놓인 수세미까지 집어다 꼼꼼히 씻겼다. 쉼터 관리인이 건물 안에서 툴툴거리며 나왔다. 하얗게 세탁된 여벌옷 한 벌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데에서 오는 우월감에 도취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원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 말이다. 결국 제일 인간답지 않았던 건 나였다. 똥 묻은 남자를 장갑 낀 손으로도 만지기 싫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남자를 씻고 가는 동안 괜히 코를 틀어주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의 말에 손 하나 거들지 않고 쌩 나왔다. 똥이 묻을까봐 조심한 덕에 옷은 말끔했다. 그런 내가 온몸에 똥칠을 한 것처럼 더럽게 느껴졌다.
모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를 본 적이 있다.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웃겼다. 21세기에 사람을 15개 등급으로 나누어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고 등급별 분류 기준 또한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분류표상 1등급 남성은 서울대 출신 판사, 속칭 경판이다. 1등급 여성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부모님이 장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혹은 지자체장이거나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5등급쯤으로 기준을 낮춰보면 남성은 메이저 의대 출신의 대학병원 의사 혹은 금융권 공기업 입사자가 해당되고 여성은 비스타급 연예인 또는 비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 미입상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9등급 남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지만 국내 20대 기업 입사자나 메이저 시중은행 혹은 국책은행 입사자란 조건이 따라붙는다. 내가 몸담은 조직에서 일하는 남성은 15개 등급 가운데 14번째로 분류된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너는 몇 급이냐 하고 물으면 농담처럼 답한다. 14급 공무원이라고. 14급 공무원의 직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건 불 끄는 사람, 즉 방화복을 입고 화마를 상대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용감하고 영웅적인 이미지의 소방관인 이들을 우린 진압대원이라 지칭한다. 두 번째는 산을 타거나 물에 뛰어드는 구조대원이다. 소방관들 사이에선 강한 체력을 갖추고 다양한 구조장비를 다루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폼나는 소방관이라 말하곤 한다. 세 번째는 우리 구급대원이다. 동네 북, 주치자 처리반, 택시, 저승사자, 피투성이 소방관 등등 몇 가지 별명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구급차를 타고 싶어하는 나 같은 별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인사이동 시즌마다 구급대원으로 배정이 될까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직원들이 구급대를 기피하는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상도 못한 인간 군상들을 상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다. 구급차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택시비가 아까워 집 앞까지 걸어나와 구급차를 부르고 술 취한 새벽마다 헤어진 애인에게 하듯 119에 전화를 건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제 나라를 떠나 시집온 외국인 노동자는 삼촌뻘의 남편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샤워 호스로 목을 맨다. 움직이지 못해 등짝이 온통 욕창으로 뒤덮인 남자는 겨우 쓸 수 있는 한쪽 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선풍기를 틀어달라고 말한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그런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출동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염치 없고 몰상식한 인간들을 욕하기 바빴다. 그런데 수년간 구급차를 타며 깨달은 것은 이러한 가난이 결코 유별난 게 아니란 사실이었다. 가난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었고 그 뿌리 또한 깊었다. 내가 그 일부가 되지 않은 건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운이 좋아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선한 배우자를 만났으며 참으로 다행스럽게 건강한 자식들을 얻었다. 말단이나마 나랏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한참 소방조직이 몸집을 불리던 시기에 운 좋게 시험을 본 덕이었다. 여기 적은 것 중에 어느 하나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나 또한
가난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몫이 되었어야 할 불행을 그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무게를 덜어주는 내일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끼린 소방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이야기를 곧잘 한다. 공부를 정말 잘했다면 정부 요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고, 소방관들 체력이 암만 좋아도 운동선수만큼은 못하다는 등등의 이유에서다. 불 끄거나 인명구조를 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일은 물론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가능하지만 어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소방서에 모인 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사람을 돕는 건 굳이 소방관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에 관한 책이 없는 까닭도 그것이 딱히 방법이랄 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난은 손 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삽 한 자루라도 들고 가서 부지런히 눈을 퍼내야 한다. 그 삽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불행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다소 거창하게 소개했지만 그건 삽 한 자루, 아니 한 줌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다. 우리를 기다리는 건 구해주기만 하면 인생 역전의 반전을 가져다 줄 부유한 주인공이 아니라 구해줘도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며 소방서에 민원을 거는 가난한 엑스트라다. 그렇듯 화려한 연출 없이 약자를 돕는 우리를 두고 세상은 고귀한 일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말로만 한다. 약자를 돕는 일을 정말 고귀하게 여기는 세상이라면 지금과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내 일을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필요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게 좋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일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마 등급표를 만든 사람도 비슷한 판단을 했을 것이다. 지령서에 익숙한 주소가 떴다. 주소가 눈에 익을 정도라면 최소 서너 번은 동일 장소로 출동을 나갔다는 걸 의미한다. 소위 수시 이용자, 우리끼린 네임드 유저로 통하는 부류의 구급 요청이었다. 네임드 유저란 병력이나 출동 요청의 사유가 특색 있거나 성벽이 거칠어 주의를 요하는 신고자로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구급차를 부르는 이들을 통칭한다. 하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주소지나 전화번호만 보아도 네임드 유저 개개인을 지칭하는 별명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주공 3차 사람 잡는 해병대, EAM 마담 시스루. 한 병밖에 안 마셨어. 나도 소방관이다 등등. 그 중에서도 본 출동 지령의 주소지는 무려 소설가 선생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소설가 선생은 올해 초만 해도 남동생,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2달 전쯤 선생의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당시 선생은 도내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 중인 상태였다. 몇 차례 선생을 이송하며 알게 된 바로는 본래 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썩은 세상과 섞일 수 없을 만큼 순수하며 어릴 적 지고지순한 첫사랑에 실패한 까닭으로
현재 가난을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산다는 것이었다. 이런 진술은 모두 선생의 독백을 근거로 한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그의 양손엔 언제나 보따리에 바리바리 싼 노트 수십 권과 최소한 계절을 나기 위한 옷뭉치가 들려 있었다. 신고자는 선생의 동생이었다. 자기가 유리의 손을 다쳤다고 했다. 동생은 형에 비하면 말수도 적고 늘 주눅이 들어있어서 출동 때마다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사람을 피하는 부류인 것 같은데 유리의 손이 베인 정도로 구급차를 부른 게 이상했다. 집 앞은 온통 피바다였다. 총에 맞은 짐승이 도망간 것처럼 입구 주변에 시뻘건 발자국이 이리저리 쇄도했다. 이웃집 남자가 호스를 끌어다 제 집 마당에 피가 넘어오지 않도록 연신 물을 뿌려대고 있었다.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은 대학가 주점 뒤편의 남녀 공용 화장실 문처럼 양철 프레임에 격자무늬 유리를 끼워 넣은 것이었다. 유리는 박살이 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 집안의 피가 낭자했다. 소설가 선생의 동생은 러닝셔츠에 팬티 한 장만 달랑 걸친 차림이었다. 오른손에 쥔 더러운 걸레로 왼쪽 팔목을 누르며 기진한 듯 옆으로 누워 있었다. 주변에 쏟아진 피를 연신 닦아낸 흔적도 보였다. 방이 더러워지든 말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먼저일 텐데 보통 사람의 상식으론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왼쪽 팔목이 그야말로 아작이 났다. 터진 상처 바깥으로 개울물처럼 졸졸졸 피가 흘러나왔다. 출혈량으로 보아 머지나 상태가 심각해질 것 같았다. 환자의 몸을 겨우겨우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환자의 얼굴과 제세동기 모니터를 번갈아 살피고 있던 내게 환자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문 좀 고쳐주세요.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문이 중요한가? 집에 있을 때도 걸레로 바닥 닦을 시간에 신고부터 했으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정신병력이 있으니 이해를 해야 했지만 코앞에 말초적인 어리석음을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출혈도 많고 상처도 깊다고 법석을 떠는 나와는 달리 환자 분류 간호사는 침착했다. 환자의 정신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준은 되었기 때문에 곧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차를 돌린 지 30분쯤 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환자가 사망했는데 연고가 불확실해서 문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미치광이 형과 그걸 평생 뒷바라지하다 심장마비로 죽은 엄마, 그리고 출처 없는 공포감에 집어삼켜져 유리문을 박살내고 자멸해버린 동생. 신이 있다면 여기 어디에 의미를 심어 놓았고 이들의 삶은 왜 이런 결말을 맞아야 하는지 그냥 한번 물어나 보고 싶었다. 나는 이때 인생의 자명한 의미 따위는 본래 실체가 없고 부자가 되라느니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느니 사랑하며 살라느니 하는 등의 구호는 그저 삶의 의미 없음에 따른 지독한 발버둥이 아닐까 하는 가정에 반쯤 동의한 상태였다. 말하자면 이 직종 특유의 직업병에 감염이 된 듯했다.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 엄마한테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증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병에 걸리면 우선 당장의 답을 얻지 못할 경우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물음들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 그리고 생각을 곱씹을수록 지독한 우울감이나 분노, 슬픔에 휩싸여 단시간 내에
대부분의 소방관이 지니고 있는 쾌활하고 진취적인 성정을 상실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데, 혹자는 명상이나 운동을 추천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동료들 중 80% 정도는 폭음에 따른 알코올성 단기 기억 상실증에 의존한다. 그 남자가 죽었다. 심할 때는 하루에 5번도 넘게 신고를 하던 남자, 수시 이용자. 사고로 2다리를 잃은 뒤론 기르던 덩치 큰 개 한 마리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갇힌 남자. 그는 종종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달라고 신고를 했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다시 옮겨달라고도 신고했다. 그의 집을 한 번 방문한 요양보호사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집은 휠체어에 밟힌 개똥과 개털로 늘 진창이었다. 남자는 땅바닥에서 개똥 범벅이 된 채로 죽었다. 한동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였다. 일전에 매일 술을 마시고 신고를 하던 아주머니가 생각났다. 그분도 며칠 소식이 없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자주 신고하는 사람들이 잠잠하면 분명 뭔 일이 있는 건데, 보통 그런 이들은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남자도 죽어서 썩기 시작한 뒤에야 이웃들의 관심을 받았다. 겨울이었다면 냄새가 퍼지질 않아 몇 달 후에나 발견되었을 것이다. 어떤 죽음은 사람을 안심시킨다. 특히 가난하고 고독한 이의 죽음이 그렇다. 그런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은 그래, 죽는 게 나은 삶이었어 하고 생각하며 고개를 주워거리거나 이제 편안한 곳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건 보기 불편한 영화가 드디어 끝났다는 데서 비롯한 안도감 때문이기도 하고 사라진 내면의 부채감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서 미약하나마 부채의식을 갖는다고 믿는다. 굶는 노인들에게 밥을 제공해야 하고 맞아 죽기 직전에 어린애를 감싸줘야 한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생긴다. 자선단체의 광고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 월 2만 원이면 좋은 일도 하고 마음의 짐도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눈앞에 그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2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일은 그 사람이 결국 죽는 일이다. 보통 부채를 만드는 대상이 소멸하면 부채도 사라진다. 남자의 죽음도 그런 죽음 중 하나였다. 차라리 잘된 죽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죽음. 어쩌면 나는, 이 사회는 이들이 천천히 자멸하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우리 주변에서 총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비참한 삶을 구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총체적이고 적극적이란 말의 의미는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쉬이 유추할 수 있다. 수백 대 1에 육박하는 신축 청약 경쟁률, 휴일마다 캠핑장 대신 임장을 다니는 가장, 온갖 흥미진진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더 나은 기회를 잡으라고 독려하는 부동산 전문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의 정성을 쏟는 사람들을 나는 텔레비전 바깥에서 본 적이 없다. 얼핏 보면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엔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개개인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는 이유를 들고 정치는 개똥에 치여 죽는 사람을 돕는 일이 복지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 나라는 발전을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게 있다. 바로 타인의 죽음을 차라리 잘된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서늘한 민낯이다. 화단에 떨어진 그녀는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코를 골듯하는 들숨을 보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12층에서 몸을 던졌지만 한쪽에 쌓인 눈 위에 떨어져서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많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새처럼 뛰던 심장이 멎었다. 그녀의 나이 12살이었다. 도망치듯 사무실 뒤 흡연 장소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목구멍 깊숙이 차가운 커피를 넘기며 할 일 없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탔다. 미모의 공무원 학원 일타 강사가 학생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영상이 우연찮게 눈에 띄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희들의 상품 가치를 증명해야 해. 잔인해 보여도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른다. 언젠가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상품으로 자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다양한 공정을 거치는 아이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고른 치열을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교정기와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 코딩인지 뭔지 유행하는 그게 좋다고 하니 학원에 보내서 두뇌를 코딩해버렸다.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음악을 배웠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학원이 끝나면 체육관이나 음악학원, 그리고 다시 학원. 밤늦도록 형광등 불빛에 갇혀 있다가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그렇게 미끈한 유리알처럼 세공되어 진열장에 오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 것 같진 않았다. 세상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다. 영리한 사람도 많은데 그중엔 천재적인 사람들까지 눈에 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거울을 보면 거기엔 많이 초라한 내가 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빨간 매직으로 찍찍 긋고 세일가를 다시 적어놓은 상품이 보인다. 유통기한 임박.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내 눈엔 상품이 되기 위해 애쓰는 세상의 모든 아이가 간판에 불행이라고 적힌 대형마트에 전시되기 위해 행복을 한 줌씩 길거리에 내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따뜻한 여름밤이었다. 남자친구와의 이별에 슬퍼하던 젊은 여자 하나가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무트로 건져 올린 여자는 차가웠다. 누군가는 누르고 누군가는 숨길을 열고 누군가는 주사를 혈관에 찔러 넣었다. 온 힘을 쏟아부었고 살려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휴대폰 메시지로 남긴 유서는 여자가 사람도 돈도 아닌 사랑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이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나는 본격적인 쫄보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 예전의 아내는 처음 만나고 세 번째로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먹고 살 길이 없다면 내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게 되어도 좋다고 얘기했다. 다니던 직장을 도망치듯 그만두고 빈들대며 2년쯤 허송 세월을 보냈지만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첫째 아이가 만으로 3살이 되던 해, 반년간 꽤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조직에 들어왔다. 내가 당직을 마치는 아침 퇴근길부터 밥 차릴 걱정을 하는 건 바로 그래서다. 밥이라도 잘 만들면 혹 내게 바친 아내의 어린 날이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 사람은 정말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한다. 지금은 나 역시 그럴 것 같다. 자정쯤이었다. 젊은 남자가 다리 위에서 물 아래로 뛰어드는 걸 보고 누가 신고를 했다. 자살 명소로 이름난 그 다리는 높이가 다소 낮은데 겨우 500m 거리에 뛰어들면 즉사할 만큼 높은 다리는 그닥 인기가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짐작이지만 사람들은 죽으려 하는 순간에도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며칠 되어서 물살은 잔잔했다. 보트를 띄운 구조대를 비롯해 출동한 모든 인원이 강물 위로 랜턴을 비췄다. 10여 분의 수세 끝에 불빛에 무언가 걸렸다. 교각 아래쪽을 붙들고 있는 검푸른 형체였다. 사람이었다. 밖을 향해 손을 흔들다 물에 빠질까봐 교각을 붙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구조대 보트가 구조 대상자를 건졌다. 보트가 도착하기 직전부터 뭐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환자를 넘겨받을 즈음엔 또렷해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요 2장으로 번데기처럼 몸을 감싼 환자는 병원 가는 내내 감사합니다를 외웠다. 남자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 신고가 늦어졌다면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떤 경우건 남자는 살아나서 감사했다. 강물 위로 몸을 던지는 다른 수많은 사람도 막상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있음에 감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처럼 2번씩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강물은 차갑다. 죽음은 더 차갑다. 장담하는데 거기엔 온탕도 없다. 먼저 잘 익은 대추처럼 붉은 얼굴이 눈에 띈다.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했을 때 피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나는 습관처럼 누워있는 노인의 웃옷을 조금 걷어 몸통 아래쪽을 본다. 푸르스름한 시반이 내려앉은 걸 보아 사망한 지 3시간 이상 지났음을 알 수 있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아래턱 중간을 쥐고 살짝 움직여본다. 완전하게 굳어 벌어지지 않는다. 노인은 어제 새벽 간이 화로에 착화탄을 얹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외할머니,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셨어. 엄마가 말한다. 엄마의 곁엔 원래도 말주변이 없는데 장모님의 죽음으로 인해 더 말주변이 없어진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엄마의 아들로서 엄마의 엄마가 죽음을 택한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오늘 아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다. 엄마가 운다. 아버지도 운다. 나도 따라 울어야 할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예전에는 참 눈물이 많았는데 소방서에 다닌 몇 년 사이에 내 안에 무언가가 망가진 게 틀림없다. 엄마가 뱃속으로 울음을 넘긴다. 어느 태고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다.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외할머니 집에 잠깐 들렀다. 돌아가신 뒤론 처음이었다. 빈집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깔끔했다.
출입문은 도록이 달려있어 열지 못했다. 이 집이 과거에는 늘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마당 쪽으로 걸음을 넘겼다. 널찍하게 깔린 자갈 위로 여름이 쏟아지고 있었다. 가장자리의 수도가가 눈에 띄었다. 허리가 다 굽은 외할머니가 엄마 몰래 김치 담그려고 배추를 씻던 곳이었다. 땀이 나서 세수라도 할 요량으로 수도꼭지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얼굴과 목덜미를 씻은 뒤 반대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리는데 안에서 헛도는 느낌이 났다. 앞만 손잡이를 돌려도 물줄기는 그치지 않았다. 건드릴수록 물살만 더 세졌다.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나는 토할 것처럼 물을 뱉는 수도꼭지를 보고 울기 시작했다. 처음 심폐소생술을 한 날, 손바닥 아래서 노인의 복장뼈가 박살나던 감각이 떠올랐다. 나일론 줄로 목을 매고 죽은 남자를 바닥으로 끌어낼 때 맡은 죽는 순간까지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의 진한 땀냄새가 떠올랐다. 까마득한 동공 안에 세상의 한 줌 빛이라도 더 담아가려 했던 어린아이의 눈동자도 생각났다. 아이의 조망만한 눈꺼풀을 열었다 닫는 순간 손끝을 적신 한기가 아직 생생했다. 그제야 외할머니의 죽음을 두고 울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다. 그건 내가 수도꼭지를 꼭꼭 잠가두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야만 구급차를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장난 수도꼭지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울었다. 출동 벨이 울린다. 발랄한 음악이 그치고 대형마트 식품 코너 직원들처럼 감흥 없는 수보 요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누가 아프다고 합니다. 다쳤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바꿔 말하는 듯한 심드렁한 목소리에 울렁이던 마음이 잠잠해진다. 하늘색 니트릴 장갑과 KF94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것들은 사람의 온기와 냄새를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도와줄 것이다. 구급차에 올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건다. 출동 중인 구급 대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하는 건지 나 자신에게 하는 건지 모를 그런 말로 삐져나온 마음의 오를 하나하나 여민다. 그렇게 수도꼭지를 단단히 잠근 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달려간다. 지금까지 당신이 더 귀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자는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쓰기가 어떻게 트라우마나 불안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자신의 내면을 자신에게 털어놓는 일종의 자기 성찰적 기능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어둠으로 비유할 수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과거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자는 동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각이 가장 발달한 감각 도구였죠. 밤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각과 후각은 우리를 사냥하는 포식자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즉 불확실성은 사람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인지적인 불확실성, 즉 향후 펼쳐질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자와 같은 구급대원들은 매일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 군상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중에 하나는 대화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땐 일기나 에세이를 쓰는 등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언어는 불확실성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언어가 없는 인간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죠. 내가 나에게 말을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말이 멈추는 순간 삶이 멈추고 대화가 멈추는 순간 관계가 끊어집니다. 무엇보다 당신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대화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기를 쓰시든 명상을 하시든 혼잣말을 하시든 반려동물과 이야기하시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가족과 잡담을 나누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책의 저자는 문학적 소양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저자가 문학작품 집필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책을 읽는 동안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보따리가 열린다는 뜻이고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항아리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당신께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가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